이거 안 켰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또 안 켜고 말했네요.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네, 아까 리스트와 문자열이 호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쉬는 시간을 가졌었죠. 그래서 말씀을 이어서 드리면은 이제 리스트를 문자열로 먼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는 이제 이 join 함수를 써가지고 하는데 sep.join 그리고 리스트를 넣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근데 여기서 sep이 뭐냐 하면은 이제 리스트 요소 사이에 삽입해서 문자를 생성하는데 이 세퍼레이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퍼레이터는 뭐 컴마가 될 수도 있고 공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저희가 원하는 문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면서 살펴보면은 이제 리스트가 이 ABCD를 갖습니다. 이러한 리스트가 있고 이 리스트를 문자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공백을 세퍼레이터로 해가지고 조인을 하게 되면은 A 띄고 B 띄고 C 띄고 D라는 이렇게 문자열로 반환이 되게 됩니다. 컴마를 또 세퍼레이터로 쓰게 되면은 A, B, C, B, D라는 문자열로 반환이 되게 되고요. 이제 이 세퍼레이터의 기능이 어떤 건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특정 문자열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문자 SEP를 세퍼레이터로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각각의 요소 사이에 그게 들어가게 되면서 하나의 문자열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리스트를 문자열로 바꿀 수 있고요. 그 반대로 이제 문자열을 또 리스트로 바꿀 수 있는데 아까는 리스트를 문자열로 바꿨죠. 이제는 문자열을 리스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쓸 함수는 이제 스플릿이라는 함수인데 똑같이 필요한 거는 이제 세퍼레이터가 필요하고요. 또 리스트로 바꿀 문자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래를 보시면은 이제 아까 joined 1이 뭐였죠? joined 1은 이제 세퍼레이터를 이제 공백으로 쓴 A 띄고 B 띄고 C 띄고 D의 하나의 문자열이라는데 이거를 스플릿하게 되면은 각각의 요소로 이제 반환이 되게 됩니다. 이 스플릿의 디폴트 세팅, 스플릿 함수의 세퍼레이터의 디폴트 세팅은 공백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세퍼레이터를 따로 지정해주지 않아도 세퍼레이터를 공백으로 인식해서 이 스플릿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래서 그 문자열에서 공백을 찾아서 나누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join2를 스플릿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oin2는 이제 A, B, C, D였는데 여기서 그냥 그 세퍼레이터를 지정하지 않고 하게 되면은 그냥 이 통째로 리스트화 돼버립니다. 여기서 공백이 없기 때문에 세퍼레이터를 찾을 수 없고 그냥 이렇게 통째로 돼버리게 되는데 이럴 때는 이제 세퍼레이터를 저희가 따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컴마로 세퍼레이터를 지정하게 되면은 저희가 의도한 대로 A, B, C, D 각각을 원소로 갖는 리스트로 바뀌게 되죠. 네, 이렇게 질문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 돈기호처럼 생긴 이 W 있죠? 이거를 이제 백슬래시라고 하는데 엔터 위에 보시면은 있어요. 모두 찾으셨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페이지를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을 했었는데 나름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건 또 escape 코드라는 건데 말 그대로 이 프로그래밍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미리 정해둔 문자 조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줄을 바꿀 수도 있고 뭐 간격을 띄울 수도 있고 하는데 여기서 백슬래시 n을 하게 되면은 문자 안에서 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이 사이에 백슬래시 n을 넣게 되면은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줄을 바꾸고 반갑습니다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문자 그대로의 기능을 하지 않고 좀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문자이고요. 그리고 여기 백슬래시 t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그 데이터를 주로 CSV 파일로 많이 주고받죠. 컴마 세퍼레이티드 밸류. 근데 그 컴마로 세퍼레이트 되지 않고 탭으로 세퍼레이트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이 백슬래시 t로 구분이 되게 되는 건데, 그래서 tsv를 그 불러올 때는 그 나중에 그 다음 시간에 판다스를 배울 때 파일을 불러오는 코드를 배울 건데, 거기서 이제 세퍼레이터로 이렇게 백슬래시 t를 설정해 주게 되면은 이 tsv도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근데 이런 기능을 하고요. 주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제 백슬래시 n과 뭐 백슬래시 t를 기억해 주시면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별소리였죠. 네, 딱히 쓰이지 않고요. 아, 네, 여기서 이제 제가 그걸 한 거는 좀 가독성을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이걸 쓰지 않게 되면은 바로 연이어서 출력이 되는데, 이 각각의 조인들을 하나씩 띄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공백을 하나 추가한 거예요. 이렇게 그냥 네, 기능을 하는 거 아니고 그냥 가독성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혼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죄송하고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배울 자료형은 이제 딕셔너리인데, 이것도 리스트와 함께 굉장히 자주 쓰이는 자료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딕셔너리의 특성은 이제 대응 관계를 가지는 자료형인데, 그 키와 밸류를 값으로 갖습니다. 그래서 이 키와 밸류를 한 쌍으로 해서 자료를 갖는 값을 갖는 자료형이고요. 딕셔너리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중괄호로 쌓여가지고 키와 밸류가 이제 콜론으로 인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키와 밸류 한 쌍이 여기 또 키와 밸류가 한 쌍으로 갖고 있고 키와 밸류가 한 쌍으로 갖는 이렇게 생긴 자료형이고요.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은 이제 키는 이제 name이라는 키가 있고 year라는 키가 있고 major라는 키가 있어요. 밸류는 각각에 대응되는 밸류는 이름, 학년, 그리고 전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딕셔너리를 이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ame 키, 그리고 이름 밸류, 그리고 year라는 키에 또 사라는 밸류가 대응되게 되고요. 또 major라는 키에 이렇게 리스트 하나가 밸류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키에서는 뭐 문자가 올 수도 있고 숫자가 올 수도 있고 하고요. 밸류는 문자도 올 수 있고 숫자도 올 수 있고 뭐 리스트도 올 수 있고 아니면 뭐 새로운 딕셔너리가 올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키는 문자와 숫자밖에 안 되고요. 밸류는 여러 가지 값을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딕셔너리를 이런 식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딕셔너리를 달아보도록 할 텐데, 이제 딕셔너리는 인덱스가 없어요. 순서가 없기 때문에 인덱스를 통해서 인덱싱을 할 수는 없고요. 키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은 이제 딕이라는 딕셔너리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name이라는 키를 갖는 것에 대한 value를 반환받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쓰면은 이 name에 대응되는 value가 반환되게 되죠. 같은 원리로 year라는 키에 대응되는 value를 반환받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신 다음에 하면은 반환이 되고요. major라는 키에 대응되는 키를 반환받고 싶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쓰면은 반환이 됩니다. 저희가 앞서 만든 딕셔너리에서는 이제 name, year, major라는 키가 있었는데, 키밖에 없었는데 기존에 없던 키에 대응되는 거를 반환해라 하면은 에러가 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밸류에 접근할 수도 있는데, 이 get 함수를 써가지고 또
밸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원리로 이제 get 함수 안에 원하는 키를 넣으면은 그 키에 대응되는 밸류가 반환되게 되고요. 근데 앞에 보여드린 방법과의 차이라면은 이제 여기서는 없는 키를 넣어도 에러가 나지 않고 그냥 none이라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의미를 갖는 값을 발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요. 이 딕셔너리 안에도 이제 또 저희가 쌍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는데 먼저 쌍을 추가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키를 사로 갖고 fourth value라는 것을 value로 갖는 새로운 쌍을 추가하는 코드인데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4를 키로 갖고 fourth value라는 것을 value로 갖는 새로운 쌍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 있는 키를 사용한다 하면은 이제 값이 수정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원래 name이라는 키는 그냥 이 이름만 원고만 갖는 쌍이었는데 이렇게 새롭게 value를 지정하게 되면은 value가 수정이 됩니다. 그리고 삭제를 하고 싶다 하면은 del 함수를 써가지고 이제 그 딕셔너리에 원하는 키를 넣어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키가 4인 쌍이 삭제가 되죠. 여기서 이거는 인덱스 의미가 아니고요. 네, 잘 따라오시고 계시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실습을 해보도록 할까요? 저희가 미리 제가 만들어 놓은 딕셔너리를 실행을 한번 시켜주시고요. 이 딕셔너리에서 각각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여러분들의 이름과 뭐 학년과 전공을 적어서 새로운 딕셔너리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뭐 만약에 이름이 홍길동이요. 그리고 홍길동은 3학년이고요. 전공이 대학이에요. 하면 이제 새롭게 딕셔너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딕셔너리에서만 쓰이는 함수들이 있는데요. 이 딕셔너리에서 키만 얻고 싶어요. 키들만. 키값만 얻고 싶을 때는 이 dictionary.keys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은 딕셔너리 안에 있는 모든 키값들이 반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같은 원리로 value만 얻고 싶다 하면은 values라는 함수를 쓰면은 모든 밸류들이 이렇게 반환이 되게 되고요. 키와 밸류를 모두 얻고 싶다 할 때 items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은 이 키와 밸류가 하나의 뭐 쌍은 아니고 튜플이라는 자료형으로 묶여가지고 반환이 되게 됩니다. 튜플은 뒤에서 설명을 할 거고요. 리스트와 비슷한이라고 일단 생각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키와 밸류가 묶여서 반환이 되게 되고요. 이 클리어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은 딕셔너리가 전체가 삭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뭐 중요한 거는 이 키스와 밸류스와 아이템스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직접 실행을 해볼까요? 각각의 키와 밸류 쌍을 모두 출력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내용과 바와 같이 키스라는 함수를 쓰면 되고요. 밸류만 얻고 싶다면 values라는 함수를 쓰면 되고 쌍을 얻고 싶다 하면은 items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은 각각의 값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예시는 이거를 좀 응용한 사례인데 items라는 것을 받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각각의 튜플로 묶여서 반환이 되게 되죠. 그래서
뒤에서 배울 포문을 사용해서 이제 각각의 키와 밸류를 접근해서 프린트한다 라는 건데, 이건 한번 포문을 배운 다음에 다시 오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배운 자료형이 숫자형 자료형 처음 배웠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 배웠고, 그 다음에 리스트 배웠고, 조금 전까지 딕셔널리 배웠죠. 이 네 가지가 주로 많이 쓰이는 자료형들이고요. 이제 그 외에 또 자료형을 또 소개해드리자면은 이제 집합이라는 자료형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셋이고요. 말 그대로 이제 저희가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웠던 집합입니다. 그래서 그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집합은 이렇게 중괄호로 싸서 표현을 하죠. 이게 또 딕셔너리랑 형태가 비슷해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딕셔너리는 이제 쌍을 값으로 갖는 자료형이기 때문에 이제 콜론으로 키와 밸류가 묶였었는데, 얘는 그냥 값만 띡띡띡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셋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예시를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러한 집합이 있는데 3이 2개 중복되죠. 그러면 실제로 저장되는 거는 이제 3 하나만,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3 하나만 저장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순서가 없다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다 구하실 수 있는데, 이건 뭐 제가 딱히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자습하실 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튜플이라는 자료형이 나왔습니다. 이제 튜플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리스트와 비슷한데, 이제 리스트는 이제 이렇게 대괄호로 묶었었죠. 근데 튜플은 소괄호로 묶이게 됩니다. 그냥 괄호로 묶이게 되고요. 또 중요한 특징인 리스트는 저희가 뭐 어펜드를 해서 값을 추가했고, 뭐 대리나 리무브를 사용해서 삭제도 했고, 값을 수정도 했습니다. 근데 튜플은 모든 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냥 변하지 않는 값입니다. 변할 수 없는. 네. 그래서 괄호로 아까처럼 묶이게 되고요. 튜플을 선언할 때는 이렇게 괄호로 싸서 값을 넣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컴마로만 값을 넣거나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값을 하나만 갖는 튜플을 만들겠다 하면은 이렇게 괄호로 싼 다음에 마지막에 컴마를 해주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괄호만 해서 해버리면은 밑에 보시면은 이제 T4는 튜플로 자료형이 인식이 되는데 T4는 인티저가 나오죠. 그래서 얘는 튜플이 아니라 숫자형 자료형이 돼버리게 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뭐 써본 적은 없는데 만약에 이렇게 만들고 싶으시다 하면은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네, 여기는 이제 튜플이 값의 수정이나 그런 게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에러가 나죠. 리스트는 이렇게 0번째 인덱스의 값을 0으로 바꾼다 하면은 0, 2, 3이 나오는데, 튜플은 에러가 납니다. 이렇게 네, 값을 수정할 수 없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뒤에 if문이나 뭐 반복문, 그런 거 조건문을 많이 사용할 때 쓰는 자료형인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뭐 아시다시피 1과 0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은 true를 의미하고 0은 false를 의미하는데, 즉 불리한 자료형은 true와 false를 가리키는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밑에 예시를 한번 보실까요? A는 1이고 B가 2로 선언을 했습니다. 변수를. 그래서 1이 2보다 작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해당 불리한은 true가 반환되게 되고요. A가 B보다 크대요. 근데 A는 1이고 B는 2인데 1은 2보다 크지 않으니까 이거는 거짓말이죠. 그래서 false가 반환되게 됩니다. 이런 식의 값을 갖는 자료형이고요. 여기서 쓰이는 비교 연산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꼴을 두 번 쓰게 되면은 같다는 의미의 비교 연산자가 됩니다. 그래서 A가 10이고 B가 5일 때 A는 B와 같다. 이거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false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 같다의 반대 의미를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느낌표 이꼴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다르니까 참이죠. 그래서 true가 반환되게 되고요. 부등호는 뭐 다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등호가 들어가 있는 부등호도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습니다. 논리 연산자라는 친구도 있는데 아까는 이제 비교 연산자였는데 이번엔 논리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and or not이 있습니다. 그래서 A and B, A와 B 모두 true라는 의미를 갖게 되고요. 그래서 A가 10이고 B가 5, C가 5일 때 A와 B가 같다. A와 B가 같나요? 다르죠? 그럼 얘는 일단 false로 되게 되고요. 그리고 B와 C가 같다. B와 C는 같죠. true가 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false and true니까 모두 true여야지 true가 반환되는데 모두 true가 아니니까 false가 최종적으로 반환이 되게 되고요. 이제 5원은 뭐 A와 B 중 하나라도 true면은 true가 반환되는 논리 연산자인데 여기서는 false or true니까 true가 최소 하나 있죠. 그래가지고 true가 반환되게 됩니다. 그리고 not A는 A의 역을 의미하는데 이제 A equal B가 false였죠. 근데 앞에 not이 붙게 되는 이제 이게 false가 반대로 바뀌어가지고 true가 돼서 true가 반환되게 됩니다. 멤버 연산자라는 데 있는데 영어로 생각하시면 편하죠. A is in B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A가 B에 있다, B 안에 있다, A가 B 안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리스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A가 이 리스트 안에 있냐는 조건문에 이 리스트 안에 A가 있죠. 그래서 true가 반환되게 되고 B가 있냐라는 조건문에 B가 있으니까 true가 반환되게 되고요. C가 있냐라는 여기서 원래는 A랑 B밖에 없어요. 네, 여기 또 오타가 났네요. A와 B만 갖는 리스트인데 네, 그래서 원래는 C가 없어요. 그래서 C가 있냐는 질문에 C가 없으니까 false가 반환되게 됩니다. 밑에는 또 같은 원리로 여기서는 not in이죠. 그래서 A가 이 리스트 안에 없다. 근데 실제로 있으니까 false, B가 없다. 라는데 실제로 있으니까 false, C가 없다. 근데 실제로 없으니까 true가 반환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개념을 갖고 조건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문은 if로 시작되는 문인데 예시처럼 뭐 만일 너가 이것들을 안다면은 가로 좋다. 만일 뭐 A가 B보다 크다면은 it is true를 출력해라. 그래서 이 if에 맞는 조건이 맞을 때만 아래에 있는 액션들이 실행되게 되는 조건문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문은 이제 들여쓰기로 구분이 되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if 밑에 하나씩 탭으로 들여쓰기가 돼 있죠. 이거는 이제 if에 해당되는 액션들이라는 의미이고요. 이렇게 코드 블록을 형성해 가지고 실행문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좀 보시면은 이제 distance가 2.5예요. 그리고 네, 먼저 코드 블록 먼저 설명드리면은 여기서 코드 블록이 두 개죠. 당연히 이렇게 하나가 있고 여기서도 하나가 있고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은 여기도 코드 블록이 두 개긴 한데 여기서는 이렇게 전체가 하나예요. 왜냐면은 전부 다 이렇게 인덴트가 하나씩 더 들어가 있고 얘는 또 거기서 한 번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블록 하나가 코드 블록이고 얘는 또 따로 두 번째 코드 블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왼쪽 거는 이제 전부 건드려서 실행하게 되는데 디스턴스가 2.5일 때 3보다 디스턴스가 작으면은 아래를 출력하게 됩니다. 3보다 작으니까 이거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디스턴스가 2보다 클 때 얘를 또 출력하라고 하는데 2.5니까 크니까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왼쪽이랑 조건문은 같죠? 근데 얘는 여기 상위에 종속되는 코드이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조건이 맞지 않아서 실행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얘도 실행되지 않습니다. 근데 왼쪽 친구는 얘가 조건이 맞지 않더라도 얘는 또 새로운 독립적인 조건문이기 때문에 얘를 또 새롭게 검사를 하게 됩니다. 조건을. 그래서 얘는 각각의 조건문이 독립적이고 얘는 이제 그 위에 있는 코드 블록이 종속되기 때문에 종속적이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리고 if문 하나로 봤을 때는 이제 조건을 하나밖에 쓰지 못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쓰고 싶다 할 때는 저희가 뭐 두 개의 조건을 쓰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제 else라는 조건문을 또 쓰게 되는데 if else는 하나의 그런 뭐 쌍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if문의 조건에 여기에 해당되는 조건이 else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컨디션을 else문에 따로 적용하지 않더라도 이 컨디션의 반대가 적용되기 때문에 else만 적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을 걸고 싶다 할 때는 이 else if의 약자인 elif라는 조건을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을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디션 1, if에는 컨디션 1을 걸고 elif에는 컨디션 2를 걸고 또 다른 elif에는 컨디션 3를 걸고 이제 else에는 이 위에 있는 모든 경우가 아닌 경우가 되게 되는 조건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또 이제 전부 다 서로에 대해서 이제 상관을 갖고요. 그러면은 뭐 여러 개의 if문을 쓰는 거랑 이렇게 elif를 쓰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를 보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각각의 if문이 독립적이기 때문에 모든 if문들이 실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모든 if문들이 실행이 되게 됐죠. 얘도 실행되게 되고 두 번째 조건문도 실행되게 되고 세 번째 조건문도 실행이 됐습니다.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 얘는 elif로 되어 있습니다. 얘를 보시면은 얘는 처음 것밖에 실행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얘네는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맞으면은 그 하나만 실행되게 되는 조건문입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종속적인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얘가 실행됐기 때문에 if문에 있는 조건에 맞아서 이 코드 블럭이 실행이 됐기 때문에 그 나머지 코드 블럭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가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그젬플을 제가 넣었는데 시간 관계상 직접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이렇게 해답 코드도 있으니까 한번 문제를 한번 나중에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복문인데요. 반복문에는 이제 처음에 while문이 있습니다. while은 말 그대로 뭐뭐할 동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while문이 쓰이는데 이 조건이 참일 동안에 계속 반복문이 돌아가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돌리다가 조건이 거짓이다 하면은 반복이 멈추게 되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예시를 보시면은 이제 n이 5 이하일 동안에 실행이 되게 되는 반복문이고요. 5 이하일 동안에 n을 한번 출력하고 n에다가 1을 더하는 반복문을 돌립니다. 그럼 처음에는 이제 n이 초기값이 1이니까 1이 들어가서 5 이하니까 실행이 되게 되고 프린트 1 돼서 1이 출력되게 되고요. 1에다가 1이 또 더해지게 돼서 2가 되겠죠. 2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n은 2가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반복문이 돌아가게 됩니다. 또 2는 5 이하이니까 다시 프린트 되게 되고 또 1이 더해지게 되고요. 3, 4, 5 가서 이제 5도 5 이하이니까 프린트가 되게 되고요. 1이 더해져서 6이 되게 되죠.
근데 6은 5보다 크니까 이 조건이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문이 더 이상 돌지 않게 되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계속 조건이 참이라면은 반복문이 계속 돌게 되겠죠. 그런 걸 이제 무한 루프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num이라는 변수가 0이 아닐 동안에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이제 직접 값을 입력하는 코드죠. input 아까 배웠듯이. 그래서 사용자가 그 num을 새로 입력을 해서 그 값을 nums라는 리스트에 append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1을 넣으면은 이제 1은 0이 아니니까 참이죠. 이 조건식이. 그래서 반복문이 실행되게 되고요. 1이 append 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사용자가 0을 치게 되면은 이 조건문이 거짓이기 때문에 이제 이 무한 루프를 탈출하게 되겠죠. 네, 그런 원리입니다. 여기 조건문에 쓰이는 또 기능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break이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문이 false가 아니지만 탈출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if문과 함께 써서 break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하다가 num이 0이면 만일 num이 0이면은 break해라. 그러면 바로 이 조건문을 탈출하게 됩니다. 조건문을 깨버린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슷한 애로 이제 continue라는 애가 있는데 이제 break은 바로 그 조건문을 반복문을 탈출하는 친구였다면은 이제 continue는 그 해당 회차의 반복만 스킵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짝수만 스킵하는 코드인데 왜 짝수냐면은 이 퍼센티지가 나머지를 반환하는 연산자죠. 그래가지고 이 nums가 2로 나눠가지고 0이다. 나머지가 0이다.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은 짝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짝수면은 continue 해라. 스킵해라.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1은 홀수니까 저장이 되게 되고요. 2는 짝수니까 여기 continue에 걸려가지고 스킵이 됩니다. 바로 이제 그 해당 반복 회차가 스킵되게 되고요. 3은 또 홀수니까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고 4는 또 짝수니까 이 아래부터 이제 실행이 되지 않고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break과 continue를 잘 구별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이그젬플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쓰이는 반복문이 나오는데 for문입니다. for는 또 영어로 뭐 동안이라는 또 뜻이 있죠. 비슷하게. 근데 이제 while과 차이점은 while은 이제 조건식을 받았다면 얘는 이제 시퀀스를 받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리나 리스트 같은 순차형 자료, 인덱스가 있는 순서가 있는 그런 요소를 첫 번째부터 마지막 순서까지 순서대로 이 i라는 변수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폼은 내부에 코드 블록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for I in sequence라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요. 이 i는 뭐 원하시는 변수명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k를 써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for는 이 range라는 함수랑 많이 쓰게 되는데 이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반복 횟수는 시퀀스의 길이입니다. 그리고 break과 continue 여기서 사용 가능하고요. range 함수를 잠깐 살펴보면은 이제 range 10을 하게 되면 0부터 10까지의 숫자가 이렇게 할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로 한번 살펴보면은 0부터 10까지 10가지 그 수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인덱스와 비슷하게 이제 마지막 숫자는 나타나지 않고요. 이거 개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스탑, 스텝이라는 이제 세 가지 파라미터를 갖는데 이거는 시작하는 값을 갖게 되고 이거는 뭐뭐까지 그러니까 어디까지라는 이제 의미를 갖게 되고요. 스텝은 말 그대로 이제 몇 칸씩 띄어서 생성할 거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길 보시면은 이제 레인지 5,10 하면 스타트가 5이고 스탑이 10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5, 6, 7, 8, 9가 생성이 되게 되고요. 그냥 10만 쓰게 되면은 스탑만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0부터 9까지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되고요. 스텝까지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10부터 시작해가지고 0까지 하는데 마이너스 1씩이라는 의미죠. 그럼 이제 19, 87, 65, 4, 3, 2, 1이라는 이제 시퀀스가 생성되게 됩니다. 포문의 예시를 보면은 레인지 함수랑 함께 쓰였죠. 여기는 이제 1부터 10까지의 레인지가 저장되게 되고요. 각각 하나씩 반복 횟수마다 출력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비슷하게 이제 1부터 10까지 홀수의 한만을 또 출력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가 1부터 10까지 있고요. 각각의 요소를 num이라는 변수로 반복 횟수마다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num이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아니다. 즉 홀수라는 의미가 되죠. 그때는 이제 이 less라는 변수를 미리 0으로 설정해 놓고 less에다가 저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홀수의 한만 이렇게 저장이 되게 되고요. 또 모음만 출력하고 싶어요. 만약에 이렇게 리스트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모음만 따로 이렇게 리스트 저장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 렌의 길이만큼 반복하는 횟수를 해가지고 이 리스트의 인덱스를 해서 그 값이 여기 모음 안에 있으면은 출력을 하고요. 없으면은 그냥 스킵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음만 출력하는 코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포문을 중첩해서 사용한 건데 보시면은 이 아래 포문은 위에 포문에 종속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처음에는 이제 0부터 4까지가 있겠죠. 이 레인지는 전부 다 0, 1, 2, 3, 4 해가지고 처음에 i는 0으로 할당되게 되고요. i가 0일 때 이제 또 j로 넘어가가지고 j는 또 1부터 4까지 반복이 되게 되고요. 또 i는 반복문이 지나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i가 1일 때 또 j는 0, 2, 3, 4 반복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 되는 종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게 이제 네스티드 포문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프린트 뒤에 또 end라는 게 있는데 원래는 end의 디폴트가 줄바꿈입니다. 근데 이렇게 end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걸로 해버리면은 연이어서 프린트 되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번 이 코드도 한번 잘 살펴봐서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앞서 살펴본 별찍기보다 훨씬 간단한 예시인데 직접 한번 짜보시면 아주 도움이 크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용자 함수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여러 가지 함수를 썼었죠. 이 range라는 함수도 있었고 print라는 함수도 있었고요. int라는 함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함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함수고 저희가 또 원하는 기능을 한 함수를 만들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함수를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예시를 보시면은 여기서는 뭐 기본적으로 있는 기능이긴 하지만 실제로 함수를 만든 예시입니다. 두 가지 수를 합치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def, definition의 약자를 이렇게 앞에 선언을 하게 되고요. 그럼 이제 함수를 만들겠다는 의미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def 한 다음에 함수명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괄호를 싸게 됩니다. 그 안에 뭐 인수를 넣어주시면은 인수를 넣는 애로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인덴테이션을 해가지고 코드 블록을 형성해 주신 다음에 그 함수가 수행할 기능들을 그 아래에 코딩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에 return이라는 것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그 함수의 최종 출력물을 반환하는 것을 선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사용해 보면은 toSub이라는 함수에 1과 2를 넣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A에는 1이 할당되고 B에는 2가 할당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A와 B가 더해져가지고 less라는 변수에 할당되고 최종적으로 이 less를 리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함수는 1과 2의 합을 반환하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능을 하는데, 함수에는 이제 4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입력값과 리턴 값이 있는 함수고요. 두 번째는 리턴 값만 있는 함수. 세 번째는 입력값만 있는 함수. 네 번째는 입력값과 리턴 값이 전부 없는 함수인데, 앞서 이제 본 함수는 첫 번째 케이스죠. 입력값과 리턴 값이 모두 있는 함수. 그래서 이걸 하나씩 살펴보면은 앞서 본 예죠. 그래서 여기서는 입력값이 있어요. A와 B가 입력값인데 입력값이 있고요. 그리고 리턴 값도 있어요. 리턴이라는 걸로 선언을 해서 이게 일반적인 유형이고요. 두 번째 유형은 리턴 값만 있는 함수입니다. 여기서는 앞에는 이제 여기에 파라미터가 있었는데 괄호 안에 파라미터가 없죠. 리턴만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은 리턴 값이 있어서 변수로 할당할 수 있고, 네, 변수로 할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입력값만 있는 함수인데 여기서 이제 리턴이 없죠. 그리고 이제 파라미터만 있고요. 그래서 이 값을 뭐 따로 변수로 저장하지 못하지만 그냥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함수의 실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무것도 없는 함수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함수의 자체적인 기능만 딱 볼 수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뭐 이렇게 입력값을 넣든지 아니면은 뭐 리턴을 하든지 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아주 좋겠죠. 그래서 이건 또 아까 앞에 이그젬플에서 구구단을 만들었는데 그걸 좀 응용한 함수화 시켜서 한 함수입니다. 이것도 한번 연습을 하셔가지고 만들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외에 또 팁을 좀 드리자면은 네, 컴프레hension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조금 더 리스트나 뭐 그런 걸 효율적으로 작성하게 해주는 표현인데 포문이랑 같이 쓰이는 표현이고요. 만약에 저희가 0부터 10까지의 값을 리스트로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구조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처음에는 x라는 값을 리스트에 넣을 거예요. 근데 포문에 x가 있는데 따로따로 나눠서 보시면 좀 이해가 편합니다. x까지 일단 하나로 보시고 x가 뭐냐 할 때 이제 뒤에서 포문에서 그 x가 뭔지를 정의하게 되죠. 그래서 이 레인지에서 for를 걸면 x마다 하나씩 0, 1, 2, 3, 4, 5, 6, 7, 8, 90이 할당되게 되겠죠. 이제 그 할당된 값을 이제 리스트로 넣겠다는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서 보면은 또 짝수만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x로 이루어진 애를 리스트로 만들 건데 그 x는 이 포문에서 생성되는 애고 근데 꼭 또 그 뒤에 조건을 걸어가지고 이제 2로 나눴을 때 0인 애들, 그러니까 짝수 애들만 하겠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입력되는 값을 융동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i와 j로 이루어진 튜플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만들겠다 하면은 이렇게 포문을 2개 써가지고 i와 j가 뭔지 각각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튜플로 이루어진 리스트가 만들 수 있죠. 그리고 밑에는 이제 딕셔너리를 이용한 예시인데, 이 아이템스 함수가 아까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네. 딕셔너리에 있는 키와 밸류를 모두 반환하는 함수죠. 그래서 이 함수를 쓰게 되면 이제 값이 2개가 나오게 됩니다. 키와 밸류를 각각 k와 v로 포문마다 할당을 시켜서 그것을 이제 튜플로 묶어가지고 리스트를 만들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유연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포문하고 이거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밑에 먼저 포문 먼저 보시면은 이렇게 그 짝수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만들고 싶을 때 이렇게 포문을 만들 수 있는데, 같은 결과를 이 리스트 컴프리헨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코드도 짧고 뭐 처음에 해석할 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은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간도 이 리스트 컴프리헨션이 훨씬 더 짧은데, 이거는 좀 간단한 연산이어서 이렇게 시간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좀 데이터도 크고 복잡한 연산을 할 때는 시간 차이가 더 벌어지겠죠. 그래서 뭐 이런 포문 연산을 할 때는 이제 리스트 컴프리헨션이 훨씬 더 편하다, 유용하다, 그 점을 숙지하셔서 이 연습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스트 컴프리헨션 말고도 딕셔너리 컴프리헨션도 있고 이 셋 컴프리헨션도 있는데, 차이점은 이제 리스트는 리스트 컴프리헨션이기 때문에 리스트를 다루기 때문에 대괄호를 사용했는데, 딕셔너리는 중괄호를 사용하고 콜론으로 쌍을 이뤄준다는 점, 이 차이점이고요. 셋 컴프리헨션은 이제 똑같이 중괄호를 사용하는데 쌍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람다라는 친구도 있는데, 얘는 아까 배운 사용자 함수가 있었죠. 걔를 조금 더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맵이나 어플라이 함수가 많이 쓰이는데, 이건 뒷시간에 좀 배울 것 같아요. 판다스 배울 때. 그래서 이 같은 기능을 하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더 간단하게 이렇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람다라는 친구를 써주고요. 거기서 이제 들어갈 인수들을 넣습니다. 콜론으로 구분 지어 주시고 그 뒤에 함수의 기능을 넣어 주시면은 이제 한 함수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줄짜리. 네, 한 줄짜리 함수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네, 2시간 동안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같이 함께 풀지 못한 그 이그젬플들 있잖아요. 그걸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으니까 꼭 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또 강의로 녹화되고 있으니까 혹시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다 하면은 추후 업로드될 유튜브에서 반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2시부터 이어질 강의가 있는데, 판다스를 배우는 강의죠. 그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데이터 분석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꼭 이어서 수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없나요? 네, 질문 없이 그냥. 네, 뭐 질문 있으시면은 네, 하셔도 되는데 시간이 조금 애매해가지고 네. 좀 정말 배고프시잖아요. 배고파요. 식사하러 가시죠. 네, 2시에 꼭 다시
뵙기를. 55분까지만. 1시 55분. 왜냐면 그 환경 설정 세팅할 거 있잖아요. 아. 5분 동안. 네. 그리고 그 다음번 강사가 말씀드리는데 이제 좀 미리 강의를 하기 전에 세팅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한 5분 정도 일찍, 그러니까 1시 55분쯤 미리 들어주시면 감사하다고 합니다. 1시 55분이요? 네. 모두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맛있게. 1시 55분에 뵙겠습니다.